안내의 일기 다시 1. 안내 프랑크 지음 최지현 옮김. 검은 구름이 물러나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해 주세요. 안내 프랑크. 안내 프랑크는 1929년 6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 오토 프랑크와 에디트 프랑크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안내가 3세 때부터 유대인은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 나치가 집권하여 유대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크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안내는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행복한 소녀로 성장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유대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곧이어 나치 독일이 암스테르담까지 점령하면서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은 색출되어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때 안내는 겨우 10세였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12세가 되던 해 여름에 안내는 가족들과 함께 은신처로 이동했고 곧이어 판 펠스 가족과 프리츠 페퍼가 은신처에 합류했다. 안내는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친구처럼 여기며 은신처에서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나중에 일기를 출판할 것을 고려하여 은신처 식구들과 그들을 도와준 이들을 가명으로 표기했다. 안내는 저널리스트와 작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안내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다며 은신처에서 소설과 동화를 써서 식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견디고 있었지만 결국 2년 뒤 1944년 8월에 은신처를 급습한 나치의 비밀 국가경찰 게슈타포에 발각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압송되었다. 2개월 뒤 안내는 언니 마르고 판단 부인과 함께 환경이 열악한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다음 해 마르고가 장티푸스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안내 또한 장티푸스와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내 소망은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 안내일기는 한 청소년이 쓴 성장일기라는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 안내는 전쟁과 유대인 박해, 은신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포, 그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기록했다. 한때 15살 소녀가 썼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문학적으로 탁월하여 그 진위가 의심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의 감정으로 안내의 필체가 확인되었다. 안내의 일기는 은신처 식구들의 조력자 중 한 명인 미프 히스에게 발견되어 보관되다가 안내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게 건네졌다. 1947년 6월 25일 종전 2년 뒤 안내의 일기가 처음 출간되었다. 안내의 일기는 6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는 고전이 되었으며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안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다. 안내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은 인물이다. 독자들은 안내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과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안내는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내 소망은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바람은 이루어져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안내의 이야기를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 1. 키티와의 만남.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6월 12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어. 그날은 내 생일이라 그런지 저절로 눈이 뜨인 거야. 하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6시 45분까지 생일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한 것을 참고 있었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식당으로 나갔더니 모제 고양이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7시가 지나서 엄마 아빠에게 갔다가 거실로 가서 선물을 풀어보았어.
처음으로 나를 반겨준 게 바로 너였어.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장미 꽃다발과 묘목 한 그루 작약꽃이 있었어.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선물 세례가 이어졌어. 엄마 아빠도 선물을 주셨지만 친구들도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었어. 그림을 비춰주는 사진기 상자, 파티게임, 사탕, 초콜릿, 퍼즐, 브로치, 조셉 코언이 쓴 네덜란드의 전설 이야기, 데이지의 산속 휴가, 끔찍한 책이지를 받았고 용돈도 받았어. 이제 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 수 있게 됐어. 멋지지? 리스가 찾아와 함께 학교로 갔어. 쉬는 시간에 나는 친구들에게 달콤한 비스킷을 나누어 주었고 수업을 시작했지. 이제 그만 써야겠어. 잘 자. 우린 좋은 글벗이 될 거야. 1942년 6월 15일 월요일. 일요일 오후에 생일 파티를 했어. 린틴틴 걔가 나오는 등대지기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지. 그리고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함께 말이야. 엄마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늘 궁금해하지. 페터 베셀이 될 거라고는 짐작도 못할 거야. 엄마가 궁금해하는 것 같으면 난 얼굴을 붉히기는커녕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딴 이야기를 시작하거든. 난 오랫동안 리스 구생과 산네 하우트만과 친하게 지냈어.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 중학교에서 조피드 왈과 잘 지내고 있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단짝으로 지내고 있어. 이제 리스는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됐고 산내도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된 것 같아.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며칠 동안 일기를 쓰지 못했어. 내 일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 나 같은 아이가 일기를 쓰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지금까지 일기를 써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13살 여학생이 비밀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일기를 쓰고 싶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깊이 묻혀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거든.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을 생각하니 밖으로 나갈까 집에 있을까도 정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며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있던 조금 우울하던 날들이 떠오르네. 맞아. 종이는 인내심이 강해. 난 일기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딱딱한 표지의 공책을 누구에게도 그게 남자애든 여자애든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면 보여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솔직히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어. 내가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이유 말이야. 그건 내게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야. 13살짜리 소녀가 세상에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런 아이도 없을 거고. 내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16살인 언니도 있어. 그리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30명쯤도 알고 또 수업 시간에 거울을 통해서라도 나를 몰래 훔쳐보고 싶어하는 남자애들이 줄을 섰어. 나를 사랑해주는 이모, 삼촌 같은 친척들도 많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 하지만 내 친구들과는 언제나 장난에 농담 따먹기 뿐이고 그 이상은 없어.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문제의 근원은 이거야. 내 친구들과는 더 이상 가까워지기 힘들다는 것이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일기장을 선택한 거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눈앞에서 보기라도 한 듯 일기장에다 모든 사실을 구구절절 털어놓지는 않을지도 몰라. 대신 이 일기장을 내 친구로 삼아서 키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내가 무심코 키티라고 말한다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 우리 아빠는 36살 때 엄마와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엄마는 25살이었어. 우리 언니 마고트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1926년에 태어났고 난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우리는 유대인인데 1933년에 네덜란드로 이민 왔어. 아빠는 트라비스사의 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아빠 회사는 같은 건물에 있는 콜렌 회사와도 업무상 관련이 있어. 우리 친척들은 히틀러의 반유대 정책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1938년
유대인 대학살 후 삼촌 두 분, 엄마의 오빠들은 미국으로 망명했어. 그래서 73살의 할머니가 우리에게로 오셨지. 1940년 5월 이후 행복한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전쟁이 터지고 항복하고 곧이어 독일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유대인들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 거지. 반유대인 법령이 차례차례 빠른 속도로 시행되었어. 유대인들은 노란 별표를 단 옷을 입어야 했고 자전거를 빼앗겼어. 유대인들은 전차를 타도 안 되고 운전도 금지되었어. 유대인들은 3시에서 5시 정각 사이에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 가게라는 플래카드가 붙은 가게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유대인은 8시 정각까지는 실내로 들어가야 하며 그 시간 이후에는 자기 집 정원에 앉아 있어도 안 돼. 유대인은 극장처럼 뭔가 즐기기 위한 장소에 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 대중 스포츠도 함께 할 수 없지. 수영장, 테니스 코트, 하키장 같은 운동 경기장은 모두 출입 금지야.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찾아가도 안 돼.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에만 다녀야 해. 그것 말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제들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것저것 금지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은 계속되고 있지. 조피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 금지되어 있을까봐 넌 뭐든 하기 두려워하는구나. 우리의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아직은 그럭저럭 견딜 만해. 1942년 1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걸, 그리고 내가 할머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1934년에 몬테소리 유치원에 입학해서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어. 6학년을 마치면서 난 K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지. 선생님과 나는 함께 울었어. 너무 슬펐거든. 1941년에 마고토 언니와 함께 유대인 중학교로 갔는데 언니는 4학년, 나는 1학년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네 식구는 모두 잘 지내고 있고 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키티에게 바로 시작할게. 엄마 아빠는 외출하시고 마고토 언니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러 가서 아주 평화로운 순간이야. 나도 최근 들어 탁구를 자주 치고 있어. 함께 탁구 치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해. 특히 무더운 여름 경기를 하고 더워졌을 때는 더 그렇지. 그래서 우린 경기를 마치고 나면 보통 유대인이 가도 되는 델피나 오아시스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 우리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돼. 오아시스는 언제나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낯익은 사람들 틈에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나 남자 친구들을 찾으면 그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든. 내가 벌써 또래 남자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서 놀랐을 거야. 에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겠냐고 말을 건네오는 남자아이들은 나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나한테 반해서 내게서 눈을 못 떼지. 하지만 내가 모른 체하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달리면 그 애들은 곧 진정이 되곤 해. 만약 아빠에게 허락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나는 자전거를 살짝 기울여 가방을 떨어뜨려. 그러면 남자애는 내려서 가방을 주워주고 나는 그 틈을 타서 화제를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순진한 편이야. 쪽소리를 내며 키스를 날린다거나 팔을 잡으려 하는 애들도 있어. 하지만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라 자전거에서 내려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분명히 말해서 쫓아버리지. 우리 제법 친해진 것 같지 않아? 내일 봐. 안내가. 1942년 6월 21일 월요일. 키티에게. 우리 B반 애들이 다들 떨고 있어. 왜냐면 곧 교사 회의가 열릴 거거든. 그 회의에서 누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지 아니면 유급될지 결정될 거야. 미에프 드 용과 나는 우리 뒤에 앉은 빔과 자크 두 남자애들 때문에 아주 즐거워. 아마 그 두 사람은 내기를 하느라 방학 때 쓸 용돈을 다 날렸을 거야. 넌 진급할 거야. 아니야, 못해. 할 거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거든. 미에프도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나는 막 화를 냈는데도 그 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내 생각에는 우리 반 4분의 1은 유급되어야 할 것 같아.
우리 반에는 완전히 멍청한 애들이 몇 있거든.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아이들을 진급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친구들과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통과할 테니까. 내 수학 성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말이야.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릴 거야. 나는 우리 선생님들과 꽤 잘 지내는 편이야. 모두 9명인데 7명은 남자 선생님이고 2명은 여자 선생님이야. 할아버지 선생님인 캡터 선생님은 내가 너무 수다스럽다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더니 결국 난 수다쟁이라는 주제로 작문 숙제를 해야 했지. 수다쟁이라니? 수다쟁이에 대해서 도대체 뭘 쓸 수 있을까? 아무튼 난 나중에 고민해 보려고 공책에 제목을 써두고는 조용히 하려고 애를 썼어. 그날 밤 다른 숙제를 마치고 나자 내 시선이 공책에 적어둔 제목으로 갔지. 만년필 끝을 자근자근 씹으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냥 큼직큼직한 글씨로 대충 끼적거리면 되겠지만 수다를 떠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란 말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공책 3쪽을 다 채우고는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어. 내 글의 요지는 수다는 여자의 특징이라 참으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며 우리 엄마도 나만큼 많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수다를 떠는데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격을 어쩌겠냐는 것이었어. 캡터 선생님이 내 글을 읽고 웃었어. 하지만 내가 다음 수업 시간에도 계속 떠들자 또 작문 숙제를 내주셨어. 이번에는 구제불능 수다쟁이였어. 나는 숙제를 해서 냈고 캡터 선생님은 2시간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하지만 3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셨지. 안내, 떠든 벌로 꽥꽥꽥 수다쟁이 아줌마가 떠들어댄다 란 제목으로 작문해 오기다. 교실은 웃음 바다가 됐어. 이 주제에 대해서 쓸 거리가 바닥난 것 같아 암담했지만 나도 웃지 않을 수 없었지.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해야 했어. 뭔가 완벽하게 독특한 걸로 말이야. 나는 운이 좋아. 시를 잘 쓰는 친구 산내가 작문을 시로 할 수 있게 도와줬거든. 나는 너무 기뻐 폴짝폴짝 뛰었지. 캡터 선생님은 이 터무니없는 주제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선생님이 우리 반 웃음거리가 된 거야. 시는 완벽하게 끝을 맺었어. 아기 오리 3마리가 있는 엄마 오리와 아빠 백조에 관한 시였는데 아기 오리들이 아빠에게 물려 죽을 뻔했어. 아기 오리들이 너무 떠들었거든. 다행히 캡터 선생님이 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는지 반 전체에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 그리고 몇 마디 말씀과 함께 다른 반에도 읽어주었고 그 이후로 선생님은 내가 떠들어도 숙제를 내주지 않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미삼아 하며 나를 놀려. 안내가 1942년 6월 24일 수요일 키티에게 찌는 듯 더워서 정말 녹아버릴 것 같은데 나는 이 열기 속을 걸어서 여기저기를 다녀야 해. 전차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야 그 고마움을 충분히 알게 되었어. 하지만 전차는 유대인에게는 금지된 호사야. 우리 유대인에게는 2다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겠지. 어제 점심시간에 얀 라이켄에 있는 치과에 가야 했어. 스타트 스티메르토이넨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꽤 먼 거리였지. 그래서 오후에 학교에서 골아떨어질 뻔했어. 다행히 치과 간호사가 친절하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어. 아주 좋은 간호사인 것 같았어. 우리는 나룻배 타는 건 허용되는데 탈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요새 이스라엘 스케이드 부두에 작은 배가 있는데 그곳을 담당하는 아저씨에게 부탁했더니 당장 우리를 태워줬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건 네덜란드 사람 잘못이 아니야. 부활절 휴가 때 내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엄마의 자전거는 아빠가 잘 보관해 달라며 어느 기독교인 가족에게 맡겨두었지. 그래서 난 정말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느님, 방학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 고생도 끝이라는 거지.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자전거 창고를 지나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야. 돌아봤더니 지난밤에 내 친구 에바의 집에서 만났던 잘생긴 남자애가 서 있는 거야.
그 애가 수줍어하면서 내게 오더니 자기는 해리 골드버그라고 소개를 했어. 나는 좀 놀라서 그 애가 원하는 게 뭘까 궁금했어.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지. 그 애가 학교에 함께 가도 되는지 묻는 거야.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지 뭐. 내가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갔지. 해리는 16살이고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어. 해리는 오늘 아침 또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종종 그럴 것 같아. 안내가 1942년 6월 30일 화요일 키티에게 그동안 너에게 글 쓸 틈이 없었어. 목요일에는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 금요일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이 됐네. 일주일 동안 해리와 나는 서로 많이 알게 됐어. 해리는 자기 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혼자 네덜란드로 와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대. 부모님은 벨기에에 계시고. 해리는 파니라는 여자친구가 있대. 나도 그 애를 아는데 아주 조용하고 좀 따분하기까지 한 아이지. 해리는 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파니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대. 해리가 꿈에서 깨어나도록 내가 자극제 역할을 한 거지. 사람들이랑 가끔 쓸모가 있는 법인가 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조피가 토요일 밤에 우리 집에서 자고 일요일에 리스에게로 가 버리는 바람에 난 심심해 죽을 것 같았어. 해리가 밤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6시에 전화가 왔더라. 해리 골드버그인데요. 안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응, 해리, 나 안내야. 안녕, 안내. 잘 지내? 응, 잘 지내. 미안한데 나 오늘 밤엔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너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10분 후에 가도 될까? 그래, 좋아. 그리고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나는 잽싸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빗었어. 그리고 긴장한 채 창가에 서서 해리가 오는지 지켜봤지. 해리가 오는 게 보였어. 하지만 난 당장 달려 내려가지 않았어. 대신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참고 기다렸지. 그리고 내려가서 문을 여니 해리가 불쑥 들어오는 거야. 안내, 우리 할머니가 넌 아직 나랑 데이트하기에는 너무 어리대. 그러면서 다시 파니를 만나라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파니를 만날 생각은 없어. 아니, 왜 싸웠어? 아니, 우린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파니에게 말했거든. 하지만 파니에게 언제라도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했고, 나 역시 파니 집에 가고 싶어. 너도 알다시피 난 파니가 다른 남자애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파니를 대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삼촌이 파니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끝내기로 한 거야. 물론 그건 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내가 너보다는 파니를 만나는 게 낫다고 하지만 난 싫어. 노인네들은 가끔 그렇게 끔찍하고 촌스러운 생각을 하거든. 난 할머니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내가 필요하거든. 지금부터는 수요일 밤에 한가해.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난 목각수를 배우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시오니즘 모임에 갔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오니스트들을 아주 싫어하셔서 나더러 가지 말라고 했거든. 난 절대 광신자는 아니지만 그쪽이랑 맞고 또 재미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최근에 그 모임이 아주 엉망이 돼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가게 될 거야. 이제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에도 볼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신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만나면 안 돼. 사랑한다면 방법이 있지. 그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 길을 걸었어. 길모퉁이 서점을 지났는데 그곳에 페터 베셀이 남자애 둘과 함께 서 있었어. 안녕? 페터가 인사를 했어. 페터가 나에게 말을 건 게 정말 오랜만이라 난 정말 기뻤어. 해리와 나는 계속 함께 걸어가다가 결국 내일 저녁 6시 55분에 해리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안내가 1942년 7월 3일 금요일 키티에게 어제 해리가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을 만났어. 크림 케이크랑 사탕, 차, 맛있는 비스킷을 사서 꽤 진수성찬을 차렸어. 하지만 해리도 나도 부동자세로 무작정 나란히 앉아있고 싶지는 않아.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갔어. 그리고 해리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는 8시 10분이었어.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어. 유대인들이 8시 이후에 바깥에 있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8시 10분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해야 했어. 내일은 해리의 집에 초대됐어. 내 친구 조피가 해리 일로 내내 나를 놀렸어. 솔직히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엄마 말대로 A는 다른 문제지. 어느 날 저녁 에바가 해리를 만나서 물어봤대. 판이랑 안내 둘 중 누가 더 좋아? 상관 마. 그런데 해리가 갈 때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 이렇게 말했대. 잘 들어. 난 안내를 더 좋아해. 잘 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러고는 후다닥 가버렸대. 해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어. 마고트 언니가 말했어. 해리는 참 단정하고 예가 바른 것 같아. 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 사실 해리는 그 이상이지. 엄마도 해리가 잘생기고 예의가 바르고 착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온 가족이 해리를 좋게 봐줘서 기뻐. 해리도 우리 가족을 좋아하지. 그런데 해리는 내 여자친구들을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하나 봐. 해리가 틀린 건 아니야. 안내가 1942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 키티에게 지난 금요일 시험 결과가 유대인 극장에 붙었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난 만족해. 성적이 아주 좋았거든. 대수학에서 5점이고 6점이 두 과목, 나머지는 모두 7점이나 8점이었어. 집에서도 모두 좋아했어. 시험 점수에 관해서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분들과는 다르시거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 버릇없지만 않다면 내 점수가 좋든 나쁘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지.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좋은 학생이 되고 싶거든. 난 몬테소리 학교에 1년 더 다녀야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리스와 나를 조건부로 받아들여 주셨어.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유대인 학교에 가야 하거든.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라 믿으셨고 나는 그런 선생님을 실망 끼치고 싶지 않아. 마고토 언니는 평소처럼 아주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어. 마고토 언니는 우등생으로 진급할 거야. 정말 머리가 좋거든. 최근에 아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일이 많아.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정말 끔찍한 기분일 거야. 쿠피스 씨가 트라비스사를, 크랄러 씨가 콜렌사를 인수했거든. 며칠 전 다 함께 산책하다가 아빠가 피신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 나는 대체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지. 안내, 우리가 벌써 1년 전부터 식량과 옷까지 가재 도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 재산을 독일인에게 뺏기고 싶지 않고 독일인에게 잡히고 싶지도 않아. 독일인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피해야 해. 그러면 아빠 언제요? 아빠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나는 불안했어.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할 거야.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게 다였어. 이 슬픈 말들이 부디 먼 훗날 이루어지기를. 안내가 2. 피신 1942년 7월 8일 수요일 키티에게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몇 년은 흐른 것 같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마치 온 세상이 뒤집어진 것만 같아. 하지만 키티, 난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맞아. 물론 난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묻지 말아줘. 넌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일요일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해줄게. 3시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 곧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해리가 막 돌아간 다음이었어. 나는 햇볕이 쏟아지는 베란다에 느긋하게 누워 책을 읽고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지. 잠시 후에 마고트 언니가 아주 흥분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나 소곤거리며 말했어. 독일군이 아빠에게 호출 통지서를 보냈어. 엄마는 반단 씨를 만나러 가셨어. 반단 씨는 아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야. 난 언니 말에 너무 놀랐어. 호출 통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 알고 있지. 포로 수용소와 쓸쓸한 감방이 떠올랐어. 아빠가 그곳으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 함께 기다리는 동안 마고토 언니가 딱 잘라 말했어.
물론 아빠는 가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내일 피신처로 가야 하는지를 의논하러 엄마가 반단 씨 가족을 만나러 가셨거든. 반단 씨 가족이 우리와 함께 피신처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모두 7명인 거야.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만나러 간 아빠를 생각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은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이었어.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 혜리야, 내가 말했어. 문 열지 마. 마고토 언니가 나를 붙잡았어. 하지만 아래층에서 엄마와 반단 아저씨가 혜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집으로 들어와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 초인종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고토 언니와 나는 살금살금 내려가 아빠가 돌아왔는지 확인해야 했어. 다른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니까. 언니와 나는 방에서 나와야 했어. 반단 아저씨가 엄마랑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 우리 방에 와서 언니가 말했어. 그 호출 통지서는 아빠에게 온 게 아니라 언니에게 온 거라는 거야. 나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지. 언니는 이제 겨우 16살이야. 도대체 독일군들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걸까? 하지만 언니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 우리가 피신해야 한다고 아빠가 말했던 게 바로 이 일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피신. 어디에 숨는 걸까? 시내일까 아니면 시골일까? 보통 집일까 오두막일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가게 될까? 부모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언니와 나는 학교 가방에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 내가 가장 먼저 챙긴 건 이 일기장이고 그 다음에 머리 마는 기구, 손수건, 교과서, 빗, 예전에 받은 편지들을 챙겼어. 피신하러 가는데 뭐 이딴 걸 챙기느냐고 하겠지만 난 아니야. 내겐 옷보다 추억이 더 소중하니까. 5시쯤 아빠가 오셨어. 우리는 쿠피스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에 와 줄 수 있냐고 물었어. 반단 아저씨는 가서 미에프를 데리고 왔어. 미에프는 1933년부터 아빠와 함께 일을 하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지. 갓 결혼한 남편 행크도 마찬가지고. 미에프가 와서 자기 가방에 신발, 옷, 코트, 속옷, 스타킹을 넣더니 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어. 미에프가 가고 나자 집안의 침묵이 내려앉았어. 아무도 저녁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 날씨는 여전히 더웠고 모든 것은 낯설게 느껴졌어. 우리는 위층 큰 방을 구드 스미트 씨라는 20대 이혼한 남자에게 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거실에 나타났어. 혹시 기분 나쁠까봐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10시까지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는 거야. 11시가 되자 미에프와 행크가 돌아왔어. 다시 신발과 스타킹, 책, 속옷을 가방에 챙기더니 두 사람은 11시 30분에 사라졌어.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날이 내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면서도 금방 잠이 들었어.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엄마가 부를 때까지 푹 잠을 잤지. 다행히 일요일처럼 덥지 않았고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 우리는 마치 북극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옷을 껴입었어. 옷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였지. 우리 같은 상황에서 옷을 잔뜩 담은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조끼 2벌, 바지 3벌, 원피스에 치마와 재킷, 여름 코트를 입고 스타킹을 2켤레나 신고 끈으로 묶는 신발을 신고 털모자를 쓰고 스카프까지 둘렀어. 출발하기도 전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왜 이렇게 옷을 껴입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마고토 언니는 가방에 교과서를 잔뜩 넣고 자전거를 타고 미에프의 뒤를 따라갔어. 우리가 숨을 비밀 장소가 어디인지 그때까지도 몰랐지. 7시 30분 우리는 문을 닫았어. 내가 작별 인사를 한 친구라고는 고양이 무제뿐이었어. 무제는 이웃들이 잘 길러줄 거야. 이 모든 건 구드 스미트 씨에게 보낼 편지에 다 써두었어. 부엌 식탁 위에는 고양이가 먹을 고기 한 덩어리와 우리가 아침 식사하던 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 침실은 침대를 정리하지도 않았고 누가 봐도 우리가 우왕좌왕 떠났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우린 상관없었어. 우리는 그저 그곳에서 탈출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내일 계속 얘기해 줄게. 안내가.
1942년 7월 9일 목요일 키티에게 그렇게 아빠, 엄마, 나 우리 세 사람은 온갖 물건들을 쑤셔 넣어 입구까지 꽉 찬 책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봤어. 노란 별 장식을 단 우리를 태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 큰 길까지 와서야 엄마와 아빠가 우리 계획에 대해 조금씩 말해주기 시작했어. 이미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쓰던 가재 도구들과 생활용품들을 은신처로 옮겼고 7월 16일까지 충분히 준비할 계획이었어. 그런데 호출 통지서 때문에 계획이 열흘 앞당겨진 거야. 그 바람에 우리 숙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해. 우리가 숨을 장소는 아빠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 있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빠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크랄러 씨, 쿠피스 씨, 미에프, 그리고 23살의 비서 엘리 보센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엘리의 아버지인 보센 씨와 창고에서 일하는 남자아이 둘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건물을 설명해 줄게. 1층에서는 커다란 창고가 있어. 집으로 들어가는 정문은 창고 문 옆에 있고 정문 안에는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을 따라가면 계단이 나와. 계단 위에는 다른 문이 있는데 문에 있는 설이 낀 창문에는 검은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어. 이곳이 가장 큰 사무실인데 아주 넓고 환해. 엘리와 미에프와 쿠피스 씨가 낮에 일하는 곳이지. 그리고 금고와 옷장, 커다란 벽장이 있는 작고 어두운 방을 지나면 작은 두 번째 사무실이 나와. 크랄러 씨와 반단 씨가 그곳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크랄러 씨만 일하게 되었어. 크랄러 씨의 사무실은 복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사무실 유리문은 안에서만 열리고 밖에서는 잘 열리지 않아. 크랄러 씨의 사무실에서 긴 복도를 지나면 석탄 창고가 있고 계단 4개를 올라가면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멋진 방이 있어. 바로 사장실이야. 짙은 색의 고급 가구에 바닥에는 리놀륨과 양탄자가 깔려 있고 라디오와 세련된 전등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지. 그 옆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가스난로가 있는 넓은 부엌이고 다음은 화장실, 여기까지가 2층이야. 나무로 된 계단을 오르면 3층이 나와. 계단 위에 작은 계단참이 있고 계단참에는 문이 있어.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창고가 있고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어. 복도 끝에 진짜 가파른 네덜란드식 계단이 있고 그곳에는 도로 쪽으로 난 문이 있어. 계단참의 오른쪽 문을 열면 우리의 은신처가 있어. 그 평범한 회색 문 뒤에 많은 방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야. 안으로 들어오면 입구 바로 맞은편에 가파른 계단이 있어. 계단 왼쪽에 작은 복도를 지나면 엄마 아빠의 침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은 우리 두 숙녀가 쓸 침실 겸 서재야. 오른쪽 창문이 없는 작은 방에는 세면기와 작은 화장실이 있고 언니와 내가 쓸 방으로 연결된 문이 있어. 다음 계단을 올라가면 운하여 낡은 집에 이렇게 크고 환한 방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거야. 그곳에는 가스난로, 이 가스난로 때문에 실험실로 사용되었지. 와, 싱크대가 있어. 이제 이곳은 반단 부부의 부엌 겸 거실 겸 식당으로 사용될 거야. 작은 통로에 있는 방은 페터 반단이 쓸 거야. 아래층 계단 참에 있는 것처럼 넓은 다락도 있어. 여기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은신처에 대한 소개였어. 안내가. 1942년 7월 10일 금요일 키티에게. 우리가 살 곳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듣느라 좀 지루했지? 하지만 우리 은신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은신 과정에 대해서 너도 잘 알아야 하니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 우리가 프린센 흐라흐트에 도착하자 미에프가 우리를 데리고 서둘러 은신처로 들어왔어. 미에프가 문을 닫자 은신처 안에는 우리밖에 없었어. 자전거를 타고 먼저 온 마고토 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거실과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지저분했어. 지난 몇 달 동안 사무실로 보내온 상자들이 바닥과 침대에 쌓여 있었던 거야. 작은 방은 침구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그날 밤 깨끗한 침대에서 자려면 당장 청소를 해야 했어.
그런데 엄마와 마고토 언니는 청소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 너무 지쳐서 침대에 쓰러져 버렸거든. 너무 가엾어 보였어.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아빠와 나는 당장 청소를 시작하고 싶었지. 하루 종일 우리는 상자들을 풀어 벽장에 짐을 정리하고 못을 받고 청소를 하느라 결국 녹초가 되고 말았어. 그날 밤 우리는 깨끗한 침대 속으로 들어가 누울 수 있었어. 하루 종일 따뜻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상관없었어. 엄마와 언니는 너무 지치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아빠와 나는 너무 바빴거든. 화요일 아침 우리는 전날 끝내지 못한 짐 정리를 다시 시작했어. 엘리와 미에프가 우리에게 식량 배급을 받아줬어. 아빠는 빛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고쳤고 우리는 부엌 바닥을 문질러 닦는 등 하루 종일 일을 했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내 생활에 닥친 커다란 변화를 깨달을 시간이 없었는데 수요일이 되어서야 은신처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생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게 됐어. 안내가. 3. 은신처 생활에 익숙해지기.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키티에게 아빠, 엄마, 마고터 언니는 15분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교회의 시계 소리에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데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그 소리가 좋았어. 특히 밤에는 믿음직한 친구 같거든. 사라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좀 들어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다는 건 아니야. 아주 특별한 기숙사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는 기분 같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런 기분이 들어. 우리 은신처는 숨을 장소로는 아주 이상적이야. 한쪽으로 좀 기울고 눅눅하긴 하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아니 온 네덜란드를 뒤져도 숨을 장소로 이렇게 편안한 곳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처음에 우리 방의 벽은 정말 썰렁했어. 하지만 내가 보아뒀던 영화배우 사진과 엽서를 아빠가 가지고 와 주었기 때문에 풀과 붓으로 그 텅 빈 벽들을 커다란 그림으로 바꿀 수 있었지. 그렇게 꾸미고 났더니 방은 훨씬 더 밝아 보였어. 반단 가족이 오면 다락에서 나무를 좀 얻어 벽에 놓을 작은 천장이나 작은 물건들을 만들면 방이 좀 더 밝고 아늑해 보일 거야. 마고토 언니와 엄마는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엄마는 어제 처음으로 수프를 만들 만큼 기운을 차렸지만 아래층에서 수다를 떠느라 깜빡하는 바람에 콩이 새까맣게 타서 냄비 바닥에 누러 붙어버렸어. 쿠피스 씨가 나에게 청소년 연보라는 책을 한 권 갖다 주었어. 우리 네 사람은 어젯밤 사장실에 가서 라디오를 켰어. 하지만 누가 들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빠에게 올라가자고 졸랐어.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올라와 주었어. 우리는 매사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 이웃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까봐 말이야. 그래서 이곳에 온 첫날 우리는 바로 커튼을 만들었지. 물론 아무도 그걸 커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너무 낡고 가벼운 천 조각들을 아빠와 내가 삐뚤삐뚤 바느질해서 이어 붙였거든. 그래서 모양도 무늬도 제각각인 커튼이 되었지. 그러고는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커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정으로 고정시켜 두었어. 우리가 있는 건물 오른쪽에는 커다란 상가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가구 공장이 있어. 근무 시간이 끝나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소리는 벽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마고토 언니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밤에 기침이 나오지 않도록 약을 많이 먹었어. 반단 가족이 오는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오면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고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곳은 너무 조용해서 밤이면 무서울 정도야.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 중 누구든 밤에 우리와 함께 자면 좋겠어. 절대 바깥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답답한지, 발각되면 총살될지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넌 모를 거야. 결코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 낮 동안에는 속삭여서 말하고 살금살금 걸어 다녀야 해. 안 그러면 창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들을 테니까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 가봐야겠어. 안내가. 1942년 8월 14일 금요일 키티에게 한 달 내내 널 그냥 내버려둔 채 펼쳐보지 못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서는 너에게 매일 이야기해 줄 만한 즐거운 일들이 거의 없거든. 반단 가족이 7월 13일에 도착했어. 우린 반단 가족이 14일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7월 13일과 16일 사이에 독일군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호출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욱 불안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신중을 기해 하루 앞당겨 들어온 거지. 아침 9시 30분에 우린 아침 식사 중이었어. 반단 씨의 아들인 페터가 왔어. 아직 16살이 안 됐는데 다소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인 것 같아. 함께 놀 상대로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았어. 페터는 무시라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 30분쯤 후에 반단 씨 부부가 도착했는데 너무 재미있게도 반단 아줌마가 모자 상자 안에 커다란 요강을 넣어온 거야. 내 요강이 없으면 어디서도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러더니 아줌마는 요강을 가장 먼저 침대 밑에 넣어뒀어. 반단 아저씨는 자기 요강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겨드랑이에 접이식 찻상을 끼고 있었어. 반단 가족이 도착한 날부터 함께 단란하게 식사를 했고 사흘쯤 지나자 우리는 마치 한 가족같이 되었어. 자연스럽게 반단 가족은 우리가 이곳에 있던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있었던 구두 스미트 씨에 관한 이야기였어. 구두 스미트 씨가 월요일 아침 9시에 전화를 해서는 와줄 수 있냐고 하더군. 곧장 가봤더니 구두 스미트 씨가 흥분해 있는 거예요. 나더러 당신들이 두고 간 편지를 읽으라고 주고는 편지에 적힌 대로 이웃에 고양이를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독일군이 집을 뒤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방을 정리하고 당신들이 아침에 먹었던 걸 치웠어요. 그때 프랑크 부인의 책상에서 마스트 리우트 주소가 적힌 편지지를 발견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뒀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놀란 채 하면서 구드 스미트 씨에게 그 재수없는 종이를 얼른 찢어버리라고 했죠. 난 당신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했죠. 구드 스미트 씨, 이 주소가 뭔지 갑자기 이해가 되었어. 이제 모두 생각이 나요. 6개월 전에 한 고급 장교가 사무실에 왔었죠. 프랑크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장교는 마스트리흐트에 있죠. 내 생각엔 그 장교가 자신의 약속대로 프랑크 씨 가족들을 벨기에를 거쳐 스위스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줘야겠어요. 물론 마스트리흐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하고 난 집을 나왔죠. 이제 당신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나도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어. 그리고 반단 아저씨에게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어쩌면 그렇게 무한할까 싶어 더 웃음이 나오더라. 우리 가족 중 두 사람이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이 한밤중에 군용차에 실려 가는 걸 똑똑히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안내가 1942년 8월 21일 금요일 키티에게 우리 은신처로 들어오는 입구는 이제 완전히 막아뒀어. 크랄러 씨는 책장을 문 앞에 두는 게 좋겠대. 숨겨놓은 자전거를 찾느라 독일군이 집을 뒤지거든. 물론 문처럼 열 수 있도록 움직이는 책장으로 말이야. 보센 씨가 그 일들을 다 해주었어. 이제 보센 씨는 우리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됐는데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우리를 도와줘.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계단을 없앴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가려면 먼저 몸을 숙이고 뛰어내려야 해. 처음 사흘 동안에는 이마에 혹 투성이었어. 낮은 입구에 계속 부딪혀서 말이야. 지금은 톱밥으로 채운 천을 문 꼭대기에 못으로 박아두었어. 쓸만한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요즘 난 공부를 많이 안 해. 9월까지는 좀 쉬려고. 그 이후로는 아빠가 공부를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런데 벌써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충격일 정도야. 이곳에서의 우리 생활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반단 아저씨는 나랑 사사건건 부딪혀. 아저씨가 좋아하는 마고토 언니와는 잘 지내면서 나랑만 그래. 그리고 엄마는 가끔 날 아기처럼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데 말이야. 난 아직도 페터가 별로야. 그 아인 지루해. 거의 언제나 침대에 누워 게으름을 피워. 그러다가 뭘 한다 싶으면 다시 졸고 있고 진짜 따분한 아이야.
기껏해야 다락방 군용 침대 위에 누워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을 쬐는 게 다지만 그래도 날씨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안내가. 1942년 9월 2일 수요일, 키티에게 반단 아저씨와 아줌마가 크게 싸웠어. 누군가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소리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거든. 어찌나 시시한 걸로 싸우는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하지만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 자연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페터에겐 유쾌하지 않은 일일 거야. 게다가 아무도 페터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앤 지독스럽게 예민하고 게으르거든. 어제 페터는 자기 혀가 빨갛지 않고 파랗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 그 이상한 증상은 곧 사라지긴 했어. 그런데 오늘은 또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거야. 목이 뻣뻣하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허리까지 심하게 아프대. 심장이고 신장이고 폐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니 그앤 정말 건강염려증 환자야.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 맞지? 엄마와 반단, 아줌마 사이도 마냥 좋지는 않아. 서로 불쾌한 일들이 꽤 많은 편이지. 작은 예로 반단 아줌마가 공동으로 쓰는 선반에서 자기 가족들이 쓸 시트 3장을 싹 가져가 버린 거야. 몇 장 안 되는 시트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 엄마가 반단 아줌마가 한 것처럼 하면 기분 나빠할 거라면서 말이야. 아줌마는 왜 자기 그릇만 쓰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 그러고는 우리 접시들을 어디다 두었는지 찾아다녀.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접시들은 다락방 쓰레기 뒤 마분지 상자에 숨겨두었거든. 우리 접시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쓸 수 없을 거야. 아, 고소해. 난 진짜 늘 재수가 없어. 어제 반단 아줌마의 수프 그릇을 산산조각 깨뜨리고 말았지 뭐야. 아줌마가 화가 나서 소리쳤지. 안내, 단 한 번이라도 좀 조심하면 안 되니? 그건 내가 가진 마지막 수프 그릇이란 말이야. 반단 아저씨는 요즘 나에게 아주 친절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오늘 아침 또 나에게 잔소리를 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엄마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아빠는 정말 좋아. 가끔 아빠도 나에게 화를 내지만 5분이면 끝나거든. 지난주에 단조로운 우리 생활에 작은 활력소가 생겼어. 여자에 관한 책 한 권, 그리고 페터 때문이었지. 먼저 마고터 언니와 페터는 쿠피스 씨가 우리에게 빌려주는 모든 책을 읽어도 된다는 사실부터 말해둘게. 그런데 어른들은 여자에 관한 이 책만 유독 보지 못하게 해. 그런데 페터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야. 두 사람이 이 책에서 읽어선 안 되는 게 뭘까? 페터는 반단 아줌마가 아래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몰래 책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사라졌어.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사실 반단 아줌마는 페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다 결국 반단 아저씨가 알게 된 거지. 아저씨는 책을 치워버리면 아들이 더 이상 책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의 호기심을 잘 몰랐던 거야. 하지만 아저씨의 행동 때문에 페터의 호기심이 꺾이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말았어. 페터는 그 매력적인 책을 끝까지 다 읽기로 마음먹고는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한편 반단 아줌마는 이 일로 우리 엄마와 의논을 했어. 엄마는 이 책이 마고토 언니에게 적당하지는 않지만 언니에게 책을 읽혀서 나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어. 반단 부인, 마고토와 패턴은 서로 달라요. 첫째, 마고토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들은 보통 남자아이들보다 조숙하죠. 둘째, 마고토는 진지한 책을 꽤 많이 읽어서 자기에게 금지된 책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셋째, 마고토는 4학년치고 똑똑하고 어른스럽죠. 반단 아줌마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어른들이 읽어야 할 책을 아이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한편 패턴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알아냈어. 저녁 7시 30분. 다들 라디오를 들으러 사장실로 가는 시간이었어. 그 시간 동안 패턴은 자기 보물을 가지고 다락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8시 30분까지는 내려와 있어야 했는데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패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야. 패터가 막 내려가는데 아저씨가 방으로 들어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있겠지? 아저씨는 패터를 한 대 때리고는 책을 낚아채 탁자 위에 던지고 패터를 다락에 남겨둔 채 내려왔어.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까지도 패턴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대로라면 저녁도 굶은 채 자야 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는 식사를 멈추고 하얗게 질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 그때 굴뚝 아래로 패터의 목소리가 들렸어.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반단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자 아저씨의 냅킨이 바닥에 떨어졌어. 그리고 시뻘건 얼굴로 소리쳤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빠가 아저씨의 팔을 잡았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다락으로 갔지. 한참 동안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페터가 자기 방으로 내려가 문을 닫았고 우리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 반단 아줌마가 아들을 위해 빵을 한 조각 남기고 싶어 했지만 아저씨가 엄한 얼굴로 서 있었어. 용서를 빌지 않으면 다락방에서 재울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 저녁을 굶는 것만으로 벌은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만약 페터가 감기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의사를 부를 수가 없거든. 페터는 용서를 빌지 않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고 반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페터의 침대에는 누가 잠을 잔 흔적이 있더라고. 페터가 침대에서 자고 7시에 다락으로 돌아간 모양이야. 결국 우리 아빠가 페터를 타일러서 데리고 내려왔어. 페터와 반단 아저씨는 사흘 동안 서로 화가 난 얼굴로 말도 않고 지냈지만 그 후로 다시 모든 게 평온해졌어. 안내가 1942년 9월 21일 월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게. 반단 아줌마는 견디기 힘든 사람이야. 아줌마는 내가 쉬지도 않고 떠든다고 발끈 화를 내. 늘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들볶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냄비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남은 음식을 유리 접시에 옮겨 놓거든. 그런데 아줌마는 음식이 썩도록 내버려 두고는 냄비를 설거지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마고터 언니가 씻어야 할 냄비가 7개나 되기도 해. 그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지. 이런 마고트 정말 힘들겠구나. 나는 지금 아빠와 함께 아빠 집안의 가계도를 만드느라 바빠. 가계도를 만드는 동안 아빠가 집안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는데 진짜 재미있어. 쿠피스 씨는 특별히 2주에 한 번씩 내가 읽을 만한 책을 가져다 줘. 요프, 테르, 헬 시리즈가 정말 재미있어. 작가인 시세이판, 마르크스 펠트 작품은 모두 재미있는 것 같아. 여름의 익살 이야기는 4번이나 읽었는데 아직도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나와.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겠지. 난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에 불규칙 동사 5개씩 간신히 외워. 패턴은 영어를 할 때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지. 교과서 몇 권이 방금 도착했어. 연습 문제집, 연필, 지우개는 여기 올 때 많이 갖고 왔어. 가끔 런던에서 방송되는 네덜란드어 뉴스를 듣는데 최근에 베른하트 왕자 소식을 들었어. 율리아나 왕녀가 1월쯤에 아기를 낳을 거래. 정말 멋지지 않아? 내가 왕실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들은 놀랄 거야. 다들 나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대. 그 덕에 난 다음날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지. 내가 14살이나 15살이 됐을 때 1학년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읽는 책을 내가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했대. 엄마는 신사와 숙녀와 하인을 읽고 있는데 나는 읽지 말래. 그런데 언니는 읽고 있어. 우선 난 똑똑한 우리 언니처럼 좀 더 커야 해. 내가 철학이나 심리학을 너무 모른다고도 해. 하지만 내년쯤에는 아마 내가 좀 더 똑똑해져 있지 않을까?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어려운 단어들을 얼른 찾아봤지. 올 겨울에 입을 옷이 긴 소매 원피스 한 벌과 스웨터 3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금 막 알게 됐어. 하얀색 양모 실로 점퍼를 짜도 된다고 아빠가 허락하셨어. 그다지 좋은 실은 아니지만 따뜻하기만 하다면 상관없어. 내 옷을 친구에게 맡겨뒀는데 불행하게도 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것도 그 친구들이 그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다면 만날 수 있겠지. 반단 아줌마에 대해 막 뭔가를 쓰고 있는데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야. 탁! 나는 공책을 덮었지. 안내 한번 볼 수 없을까?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럼 마지막 페이지라도 안 돼요. 죄송해요. 진짜 깜짝 놀랐네. 그 페이지에는 아줌마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거든. 안내가 1942년 9월 25일 금요일 키티에게 어제 저녁에 난 위층 반단시 가족을 방문했어. 가끔 그렇게 수다를 떠는데 꽤 재미있거든. 우리는 좀약 냄새가 나는 비스킷을 먹고 레모네이드를 마셨어. 비스킷 상자를 좀약이 가득한 옷장에 넣어두거든. 그리고 우리는 페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내가 페터가 내 볼을 쓰다듬는 게 싫다고 했어. 난 남자아이들이 그러는 게 싫거든. 아저씨와 아줌마는 보통 부모님이 그러는 것처럼 페터가 나를 아주 좋아해서 그러는 거니 나도 페터를 좋아해 줄 수 없냐고 물었어. 아, 말도 안 돼. 싫어요. 나는 소리쳤지. 페터가 수줍어 하는 건 아마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여자아이들이랑 많이 어울려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어. 이번에는 우리 은신처의 난민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재치 있는 사람들인지 말해줄게. 위원회가 트라비스사의 대표이자 우리의 옷까지 가재 도구들을 챙겨준 친구 반 디크 씨에게 우리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들어봐. 위원회가 타자기로 편지를 쳐서 트라비스사와 거래를 하는 사우스 젤란트의 약사에게 보내. 그때의 주소를 쓴 봉투를 함께 넣어서 보내지. 그럼 그 약사가 봉투의 주소지로 편지를 보내. 대신 그 봉투에는 이곳의 주소를 적어. 결국 위원회가 보낸 편지가 젤란트사를 거쳐 다시 이곳에 도착하게 돼. 아빠는 편지를 꺼내고 대신 무사하다는 의미로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반 디크 씨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아빠가 보낸 쪽지를 읽을 수 있는 거지. 특별히 젤란트사를 선택한 건 벨기에와 가까워서 편지를 쉽게 전할 수 있고 젤란트사는 특별 허가 없이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의심하더라도 수색할 수 없거든. 안내가. 4. 어른들은 몰라. 1942년 9월 27일 일요일 키티에게 방금 엄마와 크게 싸웠어.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최근 들어 난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고 마고토 언니와도 잘 못 지내. 서로 화를 내지 않기로 한 우리 가족의 규칙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한심할 뿐이야. 하지만 마고토 언니와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나 언니보다 오히려 친구들을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정도야. 우리는 가끔 전쟁이 끝난 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예를 들면 하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같은 문제 같은 거 말이야. 반단 부인 역시 만만치 않아. 지독하게 변덕스럽거든. 자기 물건들을 계속 숨겨두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역시 우리 물건을 숨겨둬야 해. 세상에는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모자라 남의 아이들의 일에까지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단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야. 마고토 언니는 워낙 착하게 굴어 완벽함 그 자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난 언제나 실수투성이거든. 식사 시간이면 나를 두고 여기서 꾸짖고 저기서 대꾸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줘.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크게 빗나갔을지도 몰라. 아줌마 아저씨는 내게 여기저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늘 말하지만 난 그게 잘 안 돼. 아빠가 참을성이 없었다면 난 아마 우리 부모님에게 끔찍한 실망거리가 되었을 거야. 내가 싫어하는 채소는 조금만 먹고 감자만 먹으면 반단시 부부는 특히 아줌마는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된다고 난리야. 안내, 채소를 좀 먹어야지. 아니요, 아줌마 고맙지만 전 감자를 많이 먹었어요. 채소가 몸에 좋아.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니. 좀 더 먹어봐. 아줌마는 억지로 내게 채소를 먹이려 하지만 곧 아빠가 나타나 나를 구해주시지. 그러면 아줌마는 이렇게 말해. 내가 우리 집에 오면 좀 더 제대로 자랐을 텐데 말이다. 너 지금 버릇없이 자라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딸이면 난 이렇게 자라게 두지 않을 거야. 아줌마는 말끝마다 내가 내 딸이면 이란 말을 해.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양육 방식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서 어제는 아줌마가 연설을 마치고는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제 생각에 안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긴 설교 끝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리고 채소에 관해서라면 먼저 당신 접시부터 보시죠. 아줌마의 완전한 패배였어. 아줌마도 채소를 조금밖에 담지 않았거든. 그래도 아줌마는 버릇없는 게 아니지. 아, 세상에. 밤에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줌마는 변비에 걸린다나? 아줌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견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시한 변명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줌마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 나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서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안내가. 1942년 9월 28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만 써야 했어. 또 싸움이 났거든.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하고. 왜 어른들은 그렇게 쉽게 자주 시시한 일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난 지금까지 아이들이나 그렇게 싸우지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물론 정말 싸워야 할 이유들이 있을 때도 가끔 있지. 하지만 어른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로 다툰다니까. 내가 익숙해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모든 토론들이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한은 익숙해질 수도 없을 것 같아. 어른들은 말다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토론이라고 하지.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른들은 내 모습, 성격, 행동 하나부터 열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도 난 조용히 참아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안네 프랑크가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내가 어른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은 놀라서 입을 못 다물겠지. 내가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할까? 정말 어른들은 야만적이야. 난 어른들의 무례한 태도와 특히 반단 아줌마의 그 멍청함에 놀라고 또 놀랄 뿐이야.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모습에 익숙해지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되갚아 줄 거야. 그러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까?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버릇없고 변덕스럽고 고집세고 나불대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까? 물론 절대 그렇지 않아. 나도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른들은 모든 것을 과장해. 키티, 어른들이 그렇게 놀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화가 나는 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라. 언젠가는 폭발하고 말 거야. 이렇게 싸운 이야기만 해서 지겹겠지만 식탁에서 있었던 정말 재미있는 토론은 꼭 이야기해 줘야겠어. 어찌하다 보니 우리는 핌, 아빠의 별명이야. 이 너무 점잖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지. 진짜 멍청한 사람도 아빠가 점잖다는 건 인정해야 할 거야. 갑자기 반단 아줌마가 말했어. 나도 꽤 점잖답니다. 우리 남편보다도 더요. 정말 황당해서 이 말만 봐도 아줌마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나서기 좋아하는지 알겠지. 반단 아저씨는 자신이 언급된 만큼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난 점잔 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내 경험상으론 말이죠. 점잖다고 해서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곤 나에게 말했어. 안내, 내 충고를 들어. 너무 점잖을 필요는 없어. 좋을 게 없거든. 엄마도 그 말에 동의했어. 반단 아줌마는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언제나처럼 자기 생각을 덧붙여야 했지.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안내에게 너무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와는 전혀 달라요. 지금도 그때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네 가족처럼 현대식 가정만 빼고 말이죠. 엄마가 딸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무라는 말이었지. 반단 아줌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엄마는 너무도 침착했거든. 흥분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이런 경우 손해인 것 같아. 엄마는 전혀 흥분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어. 반단 부인, 저도 너무 점잖지 않은 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과 마고트 패턴은 아주 점잖은 반면 당신 남편과 당신, 안내 그리고 나 완전히 반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점잖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프랑크 부인,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난 진짜 점잖고 수줍음을 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이 아주 나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걸요? 말이 나온 김에 분명히 하자고요. 대체 내가 어떤 면에서 나댄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자신을 방어하고자 한 갑작스러운 이 말 때문에 엄마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 그래서 화가 난 아줌마는 독일 말과 네덜란드 말을 섞어서 뭐라고 떠들어대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지.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했어. 그때 아줌마의 시선이 내게서 멈췄어. 그때 아줌마를 너도 봤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아줌마가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유감스럽다는 듯 머리를 흔들고 있었거든.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이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심취해서 듣고 있었나 봐. 아줌마가 돌아서더니 거친 독일말을 마구 쏟아내는 거야. 화가 나 벌개진 얼굴이 정말 가관이었지.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 정말 우스꽝스럽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었지. 아무튼 한 가지 배웠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한바탕 싸움을 해봐야 한다는 것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안내가. 1942년 9월 29일 화요일. 키티에게. 숨어 지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이곳에는 욕조가 없기 때문에 빨래통을 사용하거든. 그런데 사무실. 내가 사무실이라고 말할 때는 아래층을 말하는 거야. 에만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7사람은 이 사치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지. 하지만 우리는 각자 취향이 서로 달라 다들 목욕하는 장소가 제각각이야. 패터는 유리문인데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목욕을 해. 패터가 목욕을 하러 갈 때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30분 동안은 부엌을 지나가지 말라고 부탁하지. 패터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반단 아저씨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혼자만의 공간을 위해서라면 뜨거운 물을 나르는 번거로움은 상관없는 것 같아. 반단 아줌마는 그냥 목욕을 안 해. 아줌마는 어디서 목욕하는 게 좋을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 아빠는 사장실에서, 엄마는 부엌 난로 뒤에서, 마고토 언니와 나는 가장 큰 사무실로 정했어. 토요일 오후마다 커튼을 쳐놓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목욕을 하지.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목욕하고 싶지 않아서 지난주부터 좀 더 좋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페터가 큰 사무실의 화장실에서 한번 씻어보라고 했어. 그곳에서는 앉을 수도 있고 불도 켤 수 있으며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내가 씻은 물을 쏟아 버릴 수도 있고 누가 엿보지도 않을 것 같았어.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 멋진 곳에서 목욕을 해봤더니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곳은 목욕하기에는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 지난주에 아래층에서 배관공이 배수관과 수도관을 사무실의 화장실에서 통로로 옮기는 공사를 했어. 우리가 차가운 물을 쓸 때 얼게 하지 않으려고 옮긴 거였지. 그런데 배관공이 공사하는 동안 우린 아주 불편했어. 수돗물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장실도 쓸 수 없었거든. 그 불편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말하려니 좀 더럽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못할 만큼 내가 우아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 도착한 날 아빠와 나는 우리가 쓸 변기를 임시로 만들었어. 마땅한 그릇이 없어서 유리 항아리를 썼거든. 배관공이 와서 공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거실 항아리 속에 우리 배설물을 해결해야 했어. 그래도 그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참을만 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수다쟁이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보통 낮에도 속삭이며 말해야 하지만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 10배도 더 끔찍하더군. 3일 동안 꼼짝없이 앉아만 있었더니 엉덩이가 뻣뻣하고 아팠어. 자기 전에 체조라도 좀 하니 낫더라. 안내가. 1942년 10월 1일 목요일 키티에게 어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 8시 정각에 갑자기 초인종이 막 울리는 거야. 난 결국 그들이 왔다고 생각했지. 그들이 누굴 말하는지 너도 짐작할 거야. 하지만 다들 어느 개구쟁이가 장난을 쳤거나 우체부가 온 게 틀림없다고 말했을 때 조금 진정이 되었어. 여기는 날이 갈수록 조용해지고 있어. 레윈이라는 키가 작은 유대인 약사가
크랄러 씨를 도와 일하고 있어. 그 사람은 이 건물 전체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낡은 실험실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언제나 걱정하고 있어. 우리는 쥐처럼 숨죽이고 지내. 석 달 전만 해도 못 말리는 변덕쟁이였던 안내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할 상황에 처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29일은 반단 아줌마의 생일이었어. 야단스럽게 축하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특별히 맛있는 식사를 차려 작은 파티를 열었고 아줌마는 작은 선물과 꽃다발을 받았지. 아저씨가 빨간 카네이션을 선물했는데 그건 집안 전통인 것 같았어. 한동안 반단 아줌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빠를 꾀내려는 아줌마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이야기는 해야겠어. 아줌마가 아빠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거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해서 아빠의 관심을 끌려고 해. 다행히 아빠는 아줌마가 매력적이지도 우습지도 않은지 아줌마와 맞장구 치지는 않았어. 참다 못한 내가 우리 엄마는 반단 아저씨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아줌마 얼굴에 대고 말했어. 이따금 페터가 자기 방에서 나와 우스운 짓을 하곤 해. 우리는 둘 다 분장하는 걸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들 즐거워하지. 페터가 반단 아줌마의 통이 좁은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나는 페터 옷을 입고 나왔어. 페터는 중절모를 쓰고 나는 야구 모자를 썼지. 우리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우리도 어른들만큼 즐거웠지. 엘리가 백화점에서 마고토 언니와 내 치마를 사주었어. 옷감은 자루처럼 형편없는데 가격은 각각 24플로린, 75플로린이야. 전쟁 전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 엘리가 어떤 학교에 마고토 언니와 페터, 나를 위해서 속기 통신 교육 과정 신청을 한 거야. 내년쯤 우리가 얼마나 전문가가 될지 한번 두고 봐. 암호를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안내가. 1942년 10월 3일 토요일 키티에게 어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어. 엄마가 한바탕 꾸지람을 한 후 아빠에게 내 이야기를 하더니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물론 나도 울었지. 실컷 울고 났더니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 내가 아빠에게 엄마보단 아빠가 훨씬 좋다고 말하자 아빠는 엄마도 좋아질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난 엄마와 있을 때면 억지로 내 자신을 진정시켜야 하거든. 아빠는 엄마가 기분이 나쁘거나 두통이 생기면 가끔은 내가 엄마를 돕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난 프랑스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네 베르네즈를 읽고 있어. 안내가. 1942년 10월 9일 금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우울한 소식을 전할게. 유대인 친구들이 수십 명씩 잡혀갔대. 게슈타포들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끌고 가 가축 싣는 트럭에 태우고는 드렌트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 수용소 베스테르부르크로 보내버리지. 베스테르부르크는 끔찍하대. 샤워 시설은 100명당 하나이고 변기도 충분하지 않대. 잠도 나눠서 자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함께 자고 그래서 나쁜 소문이 돌아. 여자들 심지어 소녀들도 그곳에서 일정 기간 지내고 나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지.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 수용소 사람들 대부분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데다가 생김새를 보면 유대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용소 사람인 걸 단박에 알 수 있거든. 네덜란드에서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멀고 끔찍한 곳으로 보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대부분 살해될 거야.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낸대. 독가스가 사람을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이겠지. 정말 화가 나. 미에프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야기를 하는 미에프 자신도 괴로워했어.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대. 다리를 저는 불쌍한 유대인 할머니가 미에프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어. 게스타포가 할머니를 실어 갈 차를 가지러 가면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대. 가엾은 할머니는 머리 위 영국 공군기를 향해 쏟아지는 총성과 서치라이트의 번뜩이는 불빛에 벌벌 떨고 있었어. 하지만 미에프는 감히 할머니를 집 안에 숨겨들이지 못했지. 아마 누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거야. 독일군들은 인정사정 없으니까.
엘리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어. 엘리의 남자친구가 독일군에 입대해야 하거든. 엘리는 폭격기에서 100만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폭탄이 남자친구 덕크의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덕크가 100만 킬로그램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야. 라든가 한 방이면 끝나. 같은 농담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덕크만 독일군에 가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남자들을 실은 기차가 떠나지. 도중에 작은 역에 멈출 때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대.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의 다가 아니야. 인질에 대해 들어봤니? 사회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이래.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무고한 시민들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사회시설물을 파괴한 사람들이 잡히지 않으면 게슈타포들이 인질이 된 무고한 시민 5명을 벽에 세우고 총살하는 거지. 신문에 그들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종종 실리곤 하지만 그건 그냥 사고사로 설명되고 말아. 독일군들 잘한다. 나도 한때 독일인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 오래전에 히틀러가 우리 국적을 빼앗아가 버리긴 했지만 말이야. 이제 독일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야. 안내가 1942년 10월 16일 금요일 키티에게 진짜 바빠. 방금 막 아름다운 니베르네즈의 한 챕터를 번역하고 새로 나온 단어를 찾아 적었어. 그리고 진짜 지겨운 수학 문제를 풀고 프랑스어 문법 책을 3쪽이나 공부했어. 매일 수학 문제 푸는 거 정말 싫어. 아빠도 수학 문제가 힘들다는 건 인정했어. 내가 아빠보다 수학을 잘하긴 하지만 우리 둘 다 썩 잘하지는 못해서 가끔 마고토 언니에게서 도움을 받아. 그래도 속기는 우리 셋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해. 어제 공격이란 책을 다 읽었어. 꽤 재미있는 책이었지만 요르테르 헬만 못해. 사실 난 시세이반 마르크스 펜트가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해.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작가의 책을 꼭 읽힐 거야. 엄마, 마고토 언니, 나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언니랑 나는 어젯밤에 같은 침대에서 잤어. 너무 좁아서 우린 둘 다 찌그러질 것 같았지만 재미있었어. 언니가 내 일기를 읽어도 되는지 물어봐서 조금만 읽어도 된다고 했어. 나도 언니 일기를 읽어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언니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우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언니에게 뭐가 되고 싶은지 물었지. 언니는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 생각엔 선생님 아닐까 싶어.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 오늘 아침 페터를 내쫓고 페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 페터는 나 때문에 화가 났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지. 페터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좀 다정하게 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어제 난 페터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어. 마고토 언니에게 내가 못생겼는지 물었어. 언니는 내가 꽤 매력적이고 눈이 괜찮다고 했어. 괜찮다니 좀 애매한 표현 아니야? 다음에 봐. 안내가 5. 두려움 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에게 그 일이 있고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이 떨려. 이곳에는 소화기가 5개 있어. 소화기를 채우러 누군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 거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 책장으로 막아놓은 문 반대편 계단 참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는 떠드는 걸 멈추고 조용히 있었지. 난 목수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엘리에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 아빠와 나는 목수가 언제 떠나는지 들으려고 문에 몸을 붙이고 섰어. 그 남자는 15분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망치를 비롯한 도구들을 우리 책장 위에다 우리 생각엔 그랬어. 올려두더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우리는 다들 하얗게 질렸지. 그 남자가 이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 진짜 그런 것 같았어. 문을 두드리고 밀고 당기고 손잡이를 돌려보고 난 이 이방인이 우리 은신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거의 기절할 것 같았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순간 쿠피스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 문 열어 나야. 우리는 얼른 문을 열었지.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장 고정용 고리가 고장이 났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목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남자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쿠피스 씨는 엘리를 데리러 왔는데 책장이 열리지 않았던 거지. 정말 다행이지 뭐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상상 속에서는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그 남자가 점점 커져서 거인이 되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거든.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번 월요일을 우리는 정말 즐겁게 보냈어. 미에프와 행크가 여기서 자게 돼서 우리 방을 쓸 수 있게 나와 언니는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잤어. 식사도 아주 훌륭했어. 그런데 작은 소동이 일어났지 뭐야. 전등 퓨즈가 끊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어둠 속에 앉아있게 됐지. 어떻게 했을까? 집에는 여분의 퓨즈 전선이 있었지만 두꺼비 집은 어두운 창고 뒤편에 있어서 해가 진 뒤에 연결 작업을 하기는 좀 힘들었지. 하지만 남자들이 과감하게 나서서 해결한 덕분에 10분 후에는 촛불을 끌 수 있게 되었어. 오늘 아침엔 일찍 일어났어. 행크가 8시 30분에 가야 했거든. 단란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에프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더니 미에프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했어. 다음 주에는 엘리가 하룻밤 자러 올 거야. 안내가 1942년 10월 29일 목요일 키티에게 아빠가 편찮으셔서 너무 걱정이야. 열이 높고 발진이 생겼는데 홍역 같아. 생각해보니 우리는 의사도 부를 수 없어. 엄마가 아빠를 땀 흘리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열이 좀 내리겠지? 오늘 아침 미에프가 와서는 반단 씨네 집에서 가구가 모두 실려 나갔다고 말했어. 하지만 아직 반단 아줌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아줌마는 이미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데 집에 두고 온 예쁜 도자기와 아름다운 의자 때문에 아줌마가 짜증내는 소리는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도 집에 정말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왔어.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안타까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최근에는 어른들이 읽는 책을 읽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 지금은 니코 반 슈틸렌이 쓴 에바의 청춘이란 책을 읽고 있어. 이 책이랑 여학생들이 읽는 연애 소설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뒷골목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자신을 팔면서 돈을 버는 여자들 이야기가 나와.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에바는 생리를 해. 아, 나도 생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아빠가 벽장에서 괴테와 실러의 희곡을 가지고 왔어. 매일 밤 나에게 읽어주시기로 했는데 돈 까를로스부터 시작했어. 그런 아빠를 보고 엄마는 기도서를 나에게 안겨주었어. 엄마를 생각해서 나는 독일어로 된 기도문 몇 개를 읽었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긴 하지만 나에게 와 닿지는 않아. 왜 엄마는 나에게 신앙심을 강요하실까? 그건 자기만족 아닐까? 내일 처음으로 불을 뗄 거야. 연기 때문에 질식할지도 모르겠어. 굴뚝은 아주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거든. 잘 뚫리길 바라며. 안내가 1942년 11월 7일 토요일 키티에게 엄마는 끔찍할 만큼 화를 잘 내고 그 때문에 내겐 언제나 짜증나는 일만 생겨. 아빠 엄마가 언니는 절대 혼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나만 꾸짖는 게 정말 우연일까?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래. 언니가 멋진 그림이 있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일어나 위층에 갔다 와서 다시 읽으려고 책을 펼쳐 놓은 채로 두었어. 마침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책을 들고 그림을 보기 시작했지. 언니가 돌아와서 자기가 보던 책이 내 손에 들려있는 걸 보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책을 돌려달라고 했어. 난 그냥 좀 더 보고 싶어 했고 언니는 점점 더 화가 났지. 그때 엄마가 우리 일에 끼어들었어. 그 책 언니한테 돌려줘. 언니가 읽고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방에 들어왔어. 아빠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언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는 바로 나를 나무랐어. 내가 보던 책을 마고트가 보면 그때 넌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 난 풀이 죽어 책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어. 엄마 아빠는 내가 화가 난 거라 생각했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난 화가 나는 것도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참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판단하려 드는 아빠는 옳지 않아. 엄마, 아빠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언니에게 책을 줬을 거야. 훨씬 더 빨리 말이야. 엄마 아빠는 언니 편만 들어. 마치 언니가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라도 했다는 듯 말이야. 엄마가 언니 편인 건 분명해. 두 사람은 언제나 잘 맞으니까.
난 그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서 엄마의 잔소리와 변덕에 완전히 무관심해졌어. 그래도 두 사람을 사랑해. 하지만 그건 단지 나의 엄마고 언니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빠는 달라. 아빠가 언니를 치켜 세워주고 칭찬하고 껴안아주면 난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 단 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아빠는 당신이 언니를 나와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지금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 역시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난 언제나 우리 가족에게 열등생이고 식충이야. 언제나 내가 한 행동에 두 배의 값을 치러야 했어. 처음에 혼나고 다음에는 내 마음에 난 상처로 괴로워해. 이제 더 이상 그런 노골적인 차별은 견딜 수 없어. 아빠가 내게 줄 수 없는 걸 내가 바라는 걸까? 언니를 질투하지 않아. 질투해 본 적도 없어. 언니가 예쁘게 생긴 것도 부럽지 않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아빠의 진정한 사랑이야. 딸로서 사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간인 안내로 사랑해주는 것까지 말이야. 아빠를 통해서만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난 아빠에게 매달려. 아빠는 내가 가끔씩 엄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엄마의 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피해. 하지만 엄마의 그 단점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참기 힘들어. 어떻게 그 모든 걸 나 혼자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어. 깔끔하지 못하고 늘 빈정대고 성량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엄마의 모습에 대해 불평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늘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어. 우린 모든 것에서 정반대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부딪히는 경향이 있지. 엄마 성격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엄마가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엄마가 되지 못해.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 식구에게서 떨어져 나와 나 스스로 선장이 되어 배를 어디에 정박할지 결정할 거야. 완벽한 엄마와 아내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았어. 그런데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에게선 내 마음속 그림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어. 언제나 엄마의 나쁜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언제나 엄마의 좋은 면만 보고 싶고 엄마에게서 찾지 못한 건 내게서 찾으려고 해.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가장 나쁜 건 아빠도 엄마도 내 마음속 균열을 이해하지 못하고 난 그 사실 때문에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자기 아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을까? 가끔 신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받을 사람도 좋은 충고도 없이 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 말고 누가 이 편지를 읽을까? 나 말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끔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결점이 너무나 커 보여.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어른들은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해. 어떤 날이면 안내는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알아도 되고 또 다른 날이면 안내는 멍청한 염소 새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보고 좀 배워야 하는 아이지. 난 뭐래도 웃어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응석바지도 아니야. 아직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거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언제나 나를 오해하는 지겨운 사람들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으로 뭔가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 키티 너를 찾게 된 거야. 키티 넌 참을성이 많아.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거라 약속할게.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갈 거야.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내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끔 용기를 얻는 것뿐이야. 나를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나도 때로는 폭발할 것 같다는 것도 기억해줘. 안내가.
1942년 11월 9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패터의 생일이었어. 이제 패터는 16살이 되었지. 패터는 좋은 선물을 받았어. 모노폴리 게임도 받았고 면도기 라이터도 있었어.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우지 않으면서 폰만 잡아. 1시에 반단 아저씨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어. 영국군이 튀니스, 알제리, 카사블랑카 오랑에 상륙했다는 거야. 다들 종전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렇게 말했대. 이 상황은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의 시작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시작의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니? 낙관적인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석 달 동안 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는 아직 독일군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제 우리 운신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우리가 먹는 음식 이야기 좀 해야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위층에는 먹보 돼지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는 제빵사인 쿠피스 씨 친구에게서 빵을 공급받지. 집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해. 그리고 불법이지만 식량 배급 카드 4장도 샀어. 가격이 계속 오르더니 이제 27플로린에서 33플로린이 되었어. 인쇄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말이야. 채소, 통조림 150개가 있는데도 말린 콩을 270파운드나 더 샀어. 저장해 두고 먹으려고 말이야. 그리고 그건 모두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일부는 사무실 사람들이 먹을 거야. 콩은 자루에 넣어서 작은 통로, 숨겨진 문 안, 고리에 매달아 두었어. 그런데 말린 콩의 무게 때문에 자루의 바늘땀이 뜯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다락 안 겨울 창고에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페터에게 자루를 끌고 올라가라고 했어. 페터는 자루 6개 중에서 5개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가지고 올라갔어. 그런데 마지막 6개째를 열심히 끌고 가는데 자루의 바닥 솔기가 뜯어지면서 콩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갈색 콩이 우박처럼 쏟아져 계단 위에 흩어졌어. 자루 안에는 50파운드 정도의 콩이 들어있어서 쏟아지는 소리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 뭐야. 아래층에서는 낡은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거야. 다행히 그때 집에 외부 사람은 없었어. 순간 패턴은 겁에 질리는가 싶더니 계단 아래에서 콩의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처럼 서 있는 나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야. 난 발목까지 완전히 콩에 묻혀 있었거든. 우리는 얼른 콩을 줍기 시작했지. 하지만 콩은 작고 미끄러워 구석구석 그리고 모든 구멍 속으로 다 굴러가 버린 거야. 이제 사람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한두 번은 허리를 숙여 콩을 주어 반단 아줌마에게 콩 한 움큼을 선물한단다. 아, 참, 아빠가 많이 나아지셨다는 말을 잊을 뻔했네. 안내가. 추신, 방금 막 라디오에서 알제리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나왔어. 모로코와 카사블랑카, 오랑은 며칠 동안 영국군의 손에 들어갔고 이제 튀니스 차례야.